50. 수녀들이 수백 가지 일로 아침부터 밤까지 눈, 코, 뜰 새가 없었기 때문에 키티는 그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초라하고 썰렁한 예배당에서 미사가 열릴 때만큼은 예외였다. 그녀가 처음 일하러 온 날이었다. 나의 손에 따라 소녀들 뒤편 끝의 벤치에 앉으려는데 원장 소녀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다. 우리를 따라서 예배당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개신교도이고 각자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고 싶어요, 수녀님. 여기가 나를 쉬게 하는군요. 원장 수녀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고는 그녀의 엄숙한 고개를 조금 갸웃했다. 물론 좋을 대로 하세요. 다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서 뿐입니다. 얼마 안 가서 키티는 조제프 수녀와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관계가 되었다. 조제프 수녀는 수녀원의 살림을 맡고 있던 터라 그 거대한 식구들의 물질적인 안위를 위해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팔아야 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기도에 바치는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키티가 수녀원에서 소녀들과 작업하는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즐겁다고 했다. 예전에는 녹초가 되도록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몇 분이고 앉아서 잡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원장 수녀가 없는 자리에서 수다스럽고 명랑한 여인이었고 농담도 좋아해서 약간의 추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키티는 조제프 수녀와 그녀의 수녀복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제프 수녀는 사람 좋고 수더분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키티와 흥겹게 환담을 나누었다. 키티가 형편없는 프랑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바람에 그 실수를 놓고 그들은 나란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수녀는 키티에게 매일 유용한 중국말을 몇 마디씩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농부의 딸이었고 가슴 속에는 여전히 농부의 피가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꼬마 있을 때 난 암소들을 돌봤답니다. 잔다르크처럼요. 하지만 너무나 악동이라 앞날이 어두웠죠. 아버지가 확실히 매질을 해서라도 나를 가르친 건 내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호인이었지만 내가 너무 심술궂은 여자애였기 때문에 가끔 매를 드셨어요. 그때 벌였던 장난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부끄럽답니다. 키티는 이 퉁퉁한 중년의 수녀가 한때 제멋대로인 아이였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그 천진한 동심이 여전히 이 수녀에게 남아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수확한 농작물이 집안 가득 안전하게 쌓인 가을날의 시골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원장 수녀처럼 비극적이고 엄격한 성스러움은 없었지만 단순하고 행복한 쾌활함이 넘쳤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수녀님? 키티가 물었다. 오, 아니요.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전 여기가 좋고 또 고아들 속에 있을 때만큼 행복한 적도 없었답니다. 아이들은 아주 착하고 아주 고마워해요. 수녀가 되는 건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젖을 먹은 걸 잊을 수는 없겠죠. 늙은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를 좋아하시고 제 남동생이 어머니께 잘한답니다. 조카가 이제 쑥쑥 자라서 농장일을 거들 튼튼한 일손이 늘어난다면 가족들이 더 기뻐하겠죠. 조카는 내가 프랑스를 떠나올 때 어린애에 불과했지만 황소도 때려잡을 만한 주먹이 되겠다고 제게 약속했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서 수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병 넣은 사방에 콜레라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제프 수녀의 태평함이 키티에게 전염된 까닭이었다. 수녀에게는 이 세상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순진무구한 호기심이 있었다. 그녀는 런던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낮에도 자기 손조차 보이지 않느냐며 런던과 영국과 시골에 대해서 키티에게 온갖 질문을 던졌다. 키티가 무도회에 갔는지 그녀가 화려한 집에 살았는지 형제자매는 몇 명인지도 알고 싶어 했다. 가끔 윌트 이야기도 했다. 원장 수녀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매일 그를 칭찬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똑똑한 남자가 남편이라니 키티는 얼마나 행운이냐면서. 51. 하지만 곧 조제프 수녀는 원장 수녀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키티는 처음부터 이 여성의 존재가 수녀원을 장악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원장 수녀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확실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단순히 어려운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이었다. 원장 수녀의 친절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키티는
그녀 앞에서는 여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도무지 편하지가 않았는데 너무나 생소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 느낌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경심이었다. 조제프 수녀는 키티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순전한 욕심에 원장 수녀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했다. 그녀의 조상 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많고 그녀 자신도 반은 유럽 왕가의 혈통이라고 했다. 스페인의 알폰소 국왕도 그녀 아버지의 저택에서 사냥을 할 정도로 원장 수녀의 집안은 프랑스 전역에 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그런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키티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도 감동받지 않았다. 수녀가 프랑스를 섞어가며 말했다. 게다가 원장님을 보세요. 그분의 가문처럼 최고랍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손을 가지셨더군요. 키티가 말했다. 하지만 그 손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좋으신 원장님은. 그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수녀원을 세웠다. 원장 수녀가 설계하고 작업을 감독했다. 그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부모가 원치 않는 불쌍한 어린 소녀들을 아기들의 무덤과 산파들의 잔인한 손으로부터 구해냈다. 처음에는 잘 침대도 밤 공기를 막아줄 유리창도 없었고,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어요? 라고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리창도 없었고 어떨 때는 공사를 한 인부들에게 줄 돈뿐 아니라 심지어 먹을거리를 살 돈마저 탈탈 바닥이 났다. 그들은 농부처럼 살았다고 했다. 뭐라더라? 즉 프랑스의 농부들, 테네즈. 그러니까 그녀 아버지의 일꾼들이 대지에게나 던져주는 찌꺼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때 원장 수녀가 수녀들을 주위로 불러 모았고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성모님, 돈을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1000프랑짜리가 우편으로 배달되고 낯선 사람이든 중국인, 관로 속에 설명해도 원한다면 개신교도로 생각하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든 영국인이든 심지어 중국인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선물을 가져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궁핍에 신음하게 되었고 성목교에 우리를 구원해달라며 성모님을 칭송하는 9일 기도를 올리자고 결의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워딩턴 씨라는 재미난 양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얼굴에 구운 쇠고기를 먹고 싶소 하는 말이 씌어 있다면서 100달러를 성큼 내밀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참 재미난 양반도 다 있죠. 그 벗겨진 머리하며 작고 날카로운 눈, 그 농담은 또 어떻고 하나님 앞소사. 그 양반이 절단낸 프랑스 말을 보세요. 아직도 워딩턴 씨를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답니다. 그는 늘 훌륭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지요. 이 끔찍한 전염병 중에도 휴가를 즐기듯 살아간답니다. 프랑스의 심장과 기질을 지닌 그가 영국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억양은 그렇지 않지만. 하지만 가끔 조세프 수녀도 워딩턴이 사람을 웃기려고 고의로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의 도덕성이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의 문제,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독신남의 젊은 남자 아닌가? 그의 도덕성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매님? 키티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못해요. 그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본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는 영국 여성과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영국 여성이 아니라 만주 여성이지요. 그녀는 공주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미친 듯이 사랑한답니다. 말도 안 돼요. 키티가 소리쳤다. 아니요. 내 약속드리지만 대부분이 사실이랍니다. 그는 아주 사악하답니다.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부인께서 처음 수녀원에 오셨을 때 그가 제가 열심히 만든 마들렌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 듣지 못하셨나요? 그러자 우리 좋으신 수녀님께서 그의 뱃속이 만주 음식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고 했죠.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버무린 행동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가 혁명 당시 항크우에 주둔할 때 만주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이 친절한 워딩턴 선생께서 그곳 명문가의 가족들을 구해주었나 봅니다. 그들은 황실의 친척이었죠. 그때 그 아가씨는
그에 대한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고 나머지는 상상하시는 대로예요. 그 후 그가 한커울을 떠나자 그녀는 도망쳐나와 그를 쫓아갔대요. 이제는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나 쫓아와도 와서 그도 단념하고 그녀를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불쌍한 양반 같으니 감히 말하건대 그도 그녀를 좋아해요. 간혹 그들은 아주 매력적이지요. 만주 여자들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할 일이 태산인데 여기 앉아만 있다니 참 나쁜 수녀랍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군요. 52. 키티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지속적인 일은 그녀의 마음을 분산시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른 시각을 접하는 것이 그녀의 상상력을 일깨웠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되찾기 시작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굳건해졌다. 눈물을 쏟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던 그녀가 놀랍게도 일말의 혼란스러움 없이 이런저런 일에 웃음을 터뜨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끔찍한 전염병의 한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장 수녀가 그녀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닫힌 문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몰래 엿보고 싶었지만 들키지 않을 자신이 없었고 원장 수녀가 내릴 벌이 무엇일지도 알 수 없었다. 쫓겨나면 비참할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날 때면 아이들이 놓아주려고 하질 않았다. 그녀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버텨나갈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찰스 타운샌드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쿵쿵 두방망이질을 했다. 그녀가 치료된 것이다. 이제 찰스를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아. 이 평안과 자유스러움이여. 돌이켜보니 이상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를 열망했다니. 그가 그녀를 버리면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의 삶은 절망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녀가 웃고 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바보로 만들다니. 이제 와서 차분히 그를 평가해보니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었다. 위링턴이 아무것도 몰라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짓궂은 시선과 냉소적인 빈정거림을 힘겹게 견뎌야 했을 것이다. 자유, 마침내 자유였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장난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몸에 밴 관대한 미소를 지은 채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하면서 과격한 행동으로 다치지 않게 다스렸다. 하지만 한껏 고양된 기분에 그들처럼 아이가 된 것만 같아 함께 놀이에 끼어들고 말았다. 꼬마 여자애들이 기뻐하며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만인에 가까운 환호성과 비명을 목청껏 질러댔다.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그들은 기쁨에 사여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원장 수녀가 문간에 나타났다. 키티는 기겁을 하고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대며 붙잡고 늘어지는 꼬마 여자애들을 떼어냈다. 원장 수녀가 입가에 미소 띠며 물었다. 이게 부인이 아이들을 착하고 조용히 하도록 하는 방법인가요? 우리 놀이를 했습니다, 수녀님.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제 탓이에요. 제가 그냥 놔두었어요. 원장 수녀가 앞으로 나오자 평소처럼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섰다. 그녀는 아이들의 둥글고 좁은 어깨에 손을 얹더니 장난스럽게 그들의 작고 노란 귀를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눈으로 키티를 빤히 쳐다보았다. 키티는 얼굴을 붉힌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촉촉한 눈이 반짝였고 예쁜 머리카락은 디자비와 폭소 속에 사랑스러울 만큼 흐트러져 있었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내 소중한 아이들. 부인을 보면 힘이 솟아요. 이 애들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키티의 얼굴이 더 새빨개졌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 수녀님 절 부끄럽게 만드시는군요. 이런 바보같이 아름다운 또한 신의 선물이랍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중 하나죠. 그것을 소유했다면 그 행복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다 해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는데 감사해야 합니다.
순이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키티 역시 어린애인 양 그녀의 부드러운 뺨을 부드럽게 다독였다. 53. 키티는 순이원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 워딩턴을 거의 보지 못했다. 두세 번 그가 키티를 만나러 강둑으로 내려왔고 그들은 함께 언덕을 올라갔다. 그는 위스키 소다를 마시러 집에 들어왔지만 저녁 때까지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점심을 싸서 가마를 타고 불교 사원으로 가보자고 그가 제안했다. 도시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인데 명성지로 유명하다고 했다. 원장 순이는 키티가 하루쯤은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월터는 평소처럼 그날 역시 바빴다. 그들은 한낮의 열기를 만나기 전에 도착하려고 일찍부터 출발해서 논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갔다. 이따금 대나무 숲 사이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둥지를 턴 안락한 농가들을 지나쳤다. 키티는 그런 한가로움을 만끽했다. 도시 안에만 처박혀 있다가 사방의 황량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자니 즐거웠다. 그들은 사원에 도착했다. 강가의 낮은 건물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다. 미소를 띤 승려들의 인도로 적막감이 맴도는 텅 빈 마당을 지나 인상을 잔뜩 찌푸린 신상들을 모신 사원으로 안내되었다. 성소에는 부처가 생각에 잠긴 듯이 추상적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외따로 슬프게 앉아 있었다. 낙심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곳보다 더 잘 표현한 곳은 없었다. 웅장함은 파괴되어 초라함이 되었고 신상들은 더럽혀져서 그것들이 빚어내는 신앙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성녀들은 고행을 계속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중단 나르는 통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그들의 깍듯한 정중함에도 불구하고 미소 속에 체념이 역설적으로 묻어났다. 근래에는 성녀들이 그늘지고 쾌적한 목조 건물에서 벗어나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터라 건물들은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맹렬한 폭풍우에 얻어맞고 주변 자연의 포위 공격에 시달렸다. 야생 등굴 식물들이 한데 뒤엉켜 자라는 꼴이 죽음의 이미지를 연상시켰고 나무들이 앞마당에까지 진입하여 자라고 있었다. 신은 그곳에 더 이상 살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의 악령들만이 존재했다. 54. 그들은 작은 건물의 계단 위에 앉아서 오칠을 한 4개의 기둥과 높은 기와지붕 아래 커다란 청동 종이 매달려 있는 곳 밑에서 넘실대는 강물과 병마에 시달리는 도시를 향해 구불구불 뻗어난 길을 바라보았다. 총안이 뚫린 성벽이 보였다. 후끈거리는 열기가 그 위를 관덮개처럼 덮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의 모습에서 사물의 무상함과 애수가 밀려왔다. 모든 것이 흘러갔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키티는 모든 인류가 저 강물의 물방울들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서로에게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머나먼 타인처럼 이름 없는 강줄기를 이루어 그렇게 계속 흘러 바다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더덥고 아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집착하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너무나 딱했다. 해링턴 가든스라고 아세요? 키티가 아름다운 두 눈에 미소를 머금고 워딩턴에게 물었다. 아니요, 왜요? 그냥요. 여기에서 아주 먼 거리죠. 제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부인은 몇 달 내에 이곳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이 한풀 끊긴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날씨도 결국 끝장을 볼 테니까요. 떠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잠시 그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윌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윌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깔끔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속을 통 알 수 없는 남자다. 강물 속의 물방울 2개가 미지의 곳으로 묵묵히 흘러간다. 그 2개의 물방울은 스스로에게는 뚜렷한 개별성을 띄었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특징 없는 강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녀들이 부인을 개종시키려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워딩턴이 심술궂은 미소를 슬쩍 지으며 말했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신경도 쓰지 않는걸요.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고 너무나 친절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그들과 나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그들끼리는 비밀 하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오지만 난 그것을 공유할 가치가 없는 존재 같아요. 신앙은 아니에요. 더 깊고 더 중대한 무언가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을 걷고 있어서 우린 항상 그들에게 이방인이죠. 매일 등 뒤로 수녀의 문이 닫힐 때마다 그들에게 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인의 허영심에 타격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가 빈정대며 대답했다. 내 허영심이라. 키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미소를 짓고는 그에게 유유히 고개를 돌렸다. 왜 만주국 공주와 산다는 말을 내게 하지 않았나요? 수다스러운 노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나요? 수녀들이 세간 관리의 사생활 따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못해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워딩턴의 시선은 아래로 다시 양옆으로 움직여서 그가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가 어깨를 살짝 으쓱거렸다. 떠벌릴 만한 일이 아니죠. 성전에 큰 보탬이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는 이제 시선을 위로 향했는데 그의 못생긴 작은 얼굴에 장난꾸러기 학생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집, 가족, 안정, 자존심까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으려고 모든 걸 바람결에 내드딘 지 꽤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난 그녀를 두세 번 돌려보냈지만 그녀는 늘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로부터 도망도 쳐보았지만 그녀는 항상 날 쫓아오더군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 남은 평생 그녀를 견뎌야 하겠지요. 그녀가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틀림없군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앞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녀를 정말 떠나면 결단코 그녀가 자살할 거라는 데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나 없이는 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흥미로운 느낌이 들게 마련이죠.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가 생긴다거나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루함만 느낄 테니까요. 쌍방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 나와서요. 제게 사랑은 오직 단수로만 존재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녀가 정말 황녀예요? 아니요. 그건 수녀들이 지어낸 낭만적인 과장이랍니다. 그녀는 만주족의 대단한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물론 혁명이 일어나면서 멸망했지요. 고상한 숙녀에 다름없죠. 그의 말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나서 키티의 눈이 미소로 반짝였다. 그럼 남은 평생을 여기서 보낼 생각이세요? 중국에서요? 네. 그녀가 달리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은퇴하면 베이징에 작은 중국식 주택을 사서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야죠. 아이들은 있나요? 아니요. 키티는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 대무리의 원숭이 얼굴을 한 왜소한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치명적인 열정의 불꽃을 땡겼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그녀에 대해 말하는 태도에서 그의 허물없는 태도와 경박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여인에 대한 강하고 독특한 애정이 물씬 풍겼고 그것이 키티를 약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해링턴 가든스까지 아주 멀겠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너무나 이상해요. 평생 오리연못 근처에서 산 사람이 갑자기 바다를 구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숨이 차지만 사기가 충천해 있죠.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껴요. 미지의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늙은 선원이 된 것만 같아요. 내 영혼이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 같아요. 워딩턴은 생각에 잠겨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추상적인 시선이 부드러운 강물 표면에 머물렀다. 두 개의 작은 물방울이 어둡고 무한한 바다를 향해 묵묵히 흘러간다. 내가 가서 만주 부인을 만나도 될까요? 키티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당신은 제게 무척 친절하시고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마 제 태도를 통해서 제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워딩턴은 슬쩍 냉소를 머금었지만 유머 감각을 발휘해 대답하지는 않았다. 언제 한번 부인을 모시고 가지요. 그녀가 제스민 차를 한 잔 대접할 겁니다.
그녀는 이방인의 사랑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만주국 공주는 어떤 상징으로 형상화되어 희미하지만 집요하게 키티에게 손짓한다는 걸 그에게 털어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불가사의한 영혼의 땅을 신비한 손짓으로 가리킨다는 걸. 55. 그런데 하루 이틀 후 키티는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녀원으로 갔고 아이들이 씻고 옷을 입는 걸 돌보는 첫 번째 일을 했다. 밤 공기가 해롭다는 수녀들의 굳은 믿음 때문에 밀폐된 기숙사 안에서는 냄새가 났다. 그래서 신선한 아침의 고기를 맡은 후에는 언제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키티는 늘 하는 것처럼 서둘러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벼랑간 지독한 메스꺼움이 솟구치고 머리가 빙빙 도는 바람에 그녀는 몸을 추스리려고 애쓰면서 창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때 역기움이 와락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토하고 말았다. 그녀가 흐느끼자 아이들이 겁에 질렸고 그녀를 도와주던 나이든 여자애들은 밖으로 달려나가거나 하얗게 질린 키티가 벌벌 떠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소리쳤다. 콜레라! 같은 생각이 키티의 머리를 스치자 죽음의 냄새가 몰려왔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잠시 그녀의 혈관을 고통스럽게 질주하는 망령에 맞서버렸다. 몸이 지독하게 괴로웠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바닥에 누워있는 것만 같아서 머리를 살짝 움직여 보았더니 머리 밑에 베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다. 원장 수녀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냄새 나는 소금을 그녀의 코에 대고 있었고 조제프 수녀도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른 생각, 콜레라. 그녀는 수녀들의 얼굴에 떠오른 아연 실색한 표정을 보았다. 조제프 수녀의 거대한 몸집이 부옇게 흐려 보였다. 다시 한번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흐느꼈다. 오, 수녀님, 전 죽나요? 죽고 싶지 않아요. 물론 부인은 죽지 않아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그녀는 상당히 침착했고 눈빛에 웃음기마저 어렸다. 하지만 이건 콜레라예요. 윌트가 어딨나요? 그를 부르러 사람이 갔나요? 오, 수녀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원장 수녀가 손을 내밀었고 키티는 삶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것을 잡았다. 이런 아기 같으니 이리도 어리석다니요? 콜레라나 그런 종류가 아니랍니다. 윌트 어디 있어요? 당신 남편은 지금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5분 후면 부인은 깨끗이 나을 겁니다. 키티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이렇게 차분하지? 너무 잔인해. 잠시만 가만히 있어요.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장 수녀가 말했다. 키티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콜레라에 대한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콜레라에 들미가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아, 그녀는 얼마나 바보였던가.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녀는 겁에 질렸다. 여자애들이 긴 등나무 의자를 가져와 창문 곁에 놓았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자, 부축할 테니 일어나세요. 긴 의자에 앉으면 더 편안할 거예요. 일어설 수 있나요? 원장 수녀가 키티의 팔 밑에 손을 넣었고 조제프 수녀도 키티가 일어나도록 도왔다. 키티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창문을 닫는 게 좋겠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부인께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제발 열어두세요. 키티가 말했다. 파란 하늘을 보면 자신감이 생겼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확실히 기분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두 명의 수녀들은 그녀를 잠자코 바라보다가 조제프 수녀가 원장 수녀에게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다. 그러자 원장 수녀는 의자의 한쪽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요.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키티는 영문도 모르고 질문에 답했다. 입술이 자꾸만 바르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다.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이런 일에 관해서라면 제 눈은 못 속여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키티는 그 속에서 애정의 흔적이 아닌 어떤 흥분을 감지했다. 원장 수녀가 여전히 키티의 손을 잡은 채로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조제프 수녀가 이 방면에서는 저보다 더 경험이 많답니다. 부인,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즉시 말하더군요. 그녀 말이 분명히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키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분명해요. 이런 일이 부인께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인은 아기를 가졌어요. 키티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처럼 발을 바닥에 디뎠다.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키티는 걷잡을 수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양손을 가슴께에 얹었다. 불가능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뭐라고 말했나요?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원장 수녀가 통역했다. 조제프 수녀의 붉은 뺨과 넓적하고 소박한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다. 잘 못 짚을 수 없지요. 내 말을 믿어도 좋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부인? 원장 수녀가 물었다. 그러니까 나의 올케는 부인만큼 결혼 생활을 했을 때쯤 이미 아기가 둘이나 생겼답니다. 키티는 맥이 풀려 의자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 죽음이 자리를 잡았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기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딨나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 남편의 행복이 어떨지 생각해 봐요. 기쁨의 주체를 못할걸요. 그가 아기들과 함께 있는 걸 봤어야 해요. 아기들과 놀 때 그의 표정도요. 자신의 아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황홀해할지 짐작이 가요. 잠시 키티는 침묵에 잠겼다. 수녀들은 부드러운 관심으로 그녀를 지켜보았고 원장 수녀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키티가 말했다.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다니 내가 바보였어요. 어쨌든 콜레라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기분이 한결 낫군요. 다시 일하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안 돼요, 부인.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여기 남아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 말 들어요. 제가 부인의 부주의함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하시면 내일 오세요. 아니면 모레나. 하지만 오늘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가마를 부를게요. 우리 여자애들 가운데 하나를 딸려 보낼까요? 아니에요. 혼자 가도 괜찮아요. 56. 키티는 덧창이 닫힌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하인들이 낮잠을 자는 시각이었다. 그날 아침에 알게 된 이 관로 속에 이제는 스스로도 사실로 확인하게 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알게 된 것 때문에 그녀는 경악에 빠져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머릿속이 텅 비어서 생각을 끌어모을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장화 소리였으므로 남자 하인들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의 남편임을 깨닫자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가 거실에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의 순간이 흐르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네, 들어가도 되겠소? 키티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네, 그가 들어왔다. 그녀는 덧창이 닫힌 덕분에 자신의 얼굴에 드려진 그늘이 고마웠다. 당신을 깨운 게 아니면 좋았는데 아주 가만히 문을 두드렸거든. 잠들지 않았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서 덧창 하나를 열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나요? 그녀가 물었다. 수녀님들이 당신 몸이 좋지 않다고 일러줬어. 돌아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 그녀에게 한 줄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콜레라였다면 무슨 말을 할 참이었죠?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오늘 아침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지. 그녀는 화장대로 가서 빗으로 단발머리를 빗어내렸다. 시간을 벌고 싶었다. 그러고는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오늘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아서 원장 수녀님이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내일 평소처럼 수녀원에 가겠어요. 무슨 일이요? 수녀님들이 말하지 않던가요? 아니, 원장 수녀님은 당신이 직접 나에게 말해야 한다더군. 그는 지금 전에 거의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직업적인 본능이 더 강하게 발휘된 결과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다가 그녀는 자신을 다그쳐 그의 눈과 마주쳤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감탄할 만한 발언에도 침묵으로 반응하는 그의 습관에 그녀가 아무리 길들였다 해도 이번만큼 절망적인 때는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요하지 않는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는 그의 짙은 생눈은 그가 그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런 경우에 그들은 절절한 감정에 휩싸여 서로 부둥켜 안아야 한다. 침묵을 견딜 수 없어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깨버렸다. 진작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당신 얼마나 언제 출산 예정이지? 그의 입에서 어렵게 나온 말 같았다. 그의 목도 그녀만큼 타는지 바싹 말라 있었다. 성가시게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바람에 간신히 만들어낸 그녀의 대답은 그가 목석이 아니라면 동정심을 자극할 만한 것이었다. 2달에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아이 아버지인가? 그녀는 훅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목소리에 파르르 떨리는 전율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일말의 감정의 동료도 허락하지 않는 그의 냉철한 자제력이 그토록 흔들리다니 두려운 일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홍콩에서 보았던 바늘이 진동하는 어떤 기계가 생각났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지진을 감지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처럼 낯빛이 해석한 것은 전에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양옆으로 흔들렸다. 그래? 그녀가 양손을 깍지 끼워 잡았다. 그녀가 그에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것이다. 기꺼이 그녀의 말을 믿을 것이다. 그러기를 그가 원하니까. 그리고 그는 그녀를 용서할 것이다.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유감없이 그것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그녀는 알았다. 그가 앙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가 단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는 그녀를 용서할 것이다. 그 용서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는 완전히 용서하리라. 그가 과거를 가지고 그녀의 면전을 후려치는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다. 그가 아무리 잔인하고 냉혹하고 병적이라 해도 야비하거나 속이 좁지는 않았다. 그녀가 그렇다는 말만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동정심에 목이 말랐다. 그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뜻밖의 사실에 이상한 희망과 예측 불가능한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녀는 무기력함과 약간의 두려움, 외로움, 친구들이 천리밖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아무래도 좋았지만 갑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도움과 위안이 필요했다. 그녀는 윌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그녀를 품에 안아주기를, 그래서 그녀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갈망했다. 그에게 매달려서 행복한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면, 그가 그녀에게 입맞추고 그녀가 그의 목에 팔을 두를 수 있다면.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전에도 거짓말을 수없이 했고 지금도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좋은 뜻인데 거짓말이면 어떤가? 거짓말. 무엇이 거짓말인가? 그에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쉬웠다. 윌터의 눈빛이 녹아들면서 그녀를 향해 양팔을 뻗은 모습이 보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할 수가 없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가 겪은 모든 일들, 찰스와 그의 냉정함, 콜레라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수녀들, 정말 괴상하고 웃기는 주정뱅이 워딩턴까지, 이 모든 게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도 그녀의 영혼 속의 어떤 구경꾼 하나가 공포와 놀람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가치했다. 그런데도 그녀의 생각은 이상하게 방황을 거듭했다. 갑자기 거주지 담벼락에 있던 죽은 거지가 떠올랐다. 왜 그가 생각난 걸까? 그녀는 소리내어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커다란 눈에서 펑펑 솟아나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질문에 대답했다. 그는 그가 아이의 아버지냐고 물어들었다. 모르겠어요. 그가 희미하게 킥킥거렸다. 그것이 키티를 떨게 만들었다.
좀 어색하네. 그렇지? 그 다음 대답이었고 그에게서 기대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철렁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 진실을 말했는지 그가 과연 짐작이나 할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그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고 달리 어쩔 수 없었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 모르겠어요 하는 그녀의 대답이 그녀의 머릿속을 쿵쿵 울렸다. 다시 주워 담기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탄산수 컵이 있었고 그가 물을 한 잔 따라다 주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주고는 그녀가 물을 마시는 동안 잔을 잡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그의 손이 얼마나 야위했는지 두드러져 보였는데 긴 손가락에 날씬했던 고상한 손이 이제는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바르르 떨고 있는 그의 손. 그는 표정을 관리할 수는 있었지만 손은 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우는 건 신경 쓰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어쩔 수 없을 뿐이에요. 그녀가 물을 마시고 나자 그가 잔을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가 작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예전에도 한두 번 그가 그런 한숨을 쉬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를 쳐다보니 그는 공허한 시선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야위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관자놀이 부위가 푹 꺼지고 얼굴의 뼈가 피부 밑에서 두드러져 보였다. 그의 옷이 몸 위에서 흐느적거리는 모양이 그보다 몸집이 큰 사람을 위해 지은 것 같았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빛을 띠었다. 녹초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잠을 거의 자지 않았으며 먹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차지한 슬픔과 동료의 공간에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라났다.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손을 이마 위에 얹었다. 그의 머릿속에 같은 말이 미친 듯이 고동치고 있으리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울하고 차갑고 수줍음을 타는 남자가 조그만 아기들에게 자연스러운 애정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대부분의 남자는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수녀들은 감동받고 다소 기쁜 표정으로 유별난 그에 대해 다들 한 번 이상 언급했다. 그가 이상한 중국 아이들에게조차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자신의 자식에게는 오죽하겠는가. 키티는 다시 터지려는 울음을 막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도시로 돌아가 봐야겠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당신 괜찮겠지? 그럼요. 나는 신경 쓰지 마요. 오늘 저녁은 기다리지 마요. 아주 늦을 테니까 음식은 유대령에게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가 이랬었다. 내가 당신이라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쉬는 게 좋아. 내가 가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요. 고마워요. 난 괜찮을 거예요. 그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채 불쑥 모자를 집어들고는 휙 방을 걸어나갔다. 그가 거주지를 통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끔찍하게도 외로웠다. 자제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오자 그녀는 폭포처럼 눈물을 쏟아내었다. 57. 그날 밤은 후덥지근했다. 키티가 창가에 앉아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대비되어 어두운 중국 사원의 환상적인 지붕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윌트가 들어왔다. 그녀는 울어서 눈가가 무거웠지만 평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녀를 괴롭힐 만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쳐서 그런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당신이 이미 잠자리에 든 줄 알았어. 윌트가 들어오면서 말했다. 졸리지 않아요. 앉아있는 게 더 시원할 것 같았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필요한 만큼. 그가 긴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당황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가 결심을 굳히기를 참고 기다렸다.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당신이 오늘 오후에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 당신이 여길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오. 유 대령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당신을 호송해 주겠다더군.
하녀를 데려가요. 당신은 안전할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죠? 당신 어머니께 가요. 어머니가 나를 보면 기뻐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망설였다. 그럼 홍콩으로 가시오. 거기서 제가 뭘 하죠? 당신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해. 당신들을 여기 머무르라고 하는 건 공편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녀는 비통함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에서 비롯된 미소가 얼굴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를 슬쩍 쳐다보고는 그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내 건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의 밤을 응시했다. 청명한 하늘에 그토록 별이 빛나기는 처음이었다. 여긴 당신 같은 상태의 여자가 머무를 곳이 아니야.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얇은 옷을 입은 그가 허옇게 빛났다. 그의 섬세한 이목구비에 무언가 사악한 것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것이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앗아갔다. 나를 여기 끌고 왔을 때 당신은 내가 병으로 죽기를 바랐죠?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가 듣지 못한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의 속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그 속에는 어떤 경탄과 희미한 즐거움마저 존재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찰스 타운센드가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가 비참한 바보같이 느껴졌다. 그녀가 대답했다. 쓸데없이 터무니없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군요. 만약 내가 죽었다면 당신의 그 예민한 양심이 당신 자신을 용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글쎄, 당신은 안 죽었어. 보란듯이 잘 이겨냈지. 지금처럼 행복한 적은 내 생애에 없었어요. 그녀는 그 인간성에 몸을 던지고 자비를 구하고 싶은 본능이 일었다. 어쨌든 그들이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공포와 절망의 무대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마당에 간통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에 연연해 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이 보였다. 모퉁이 하나만 돌면 죽음이란 놈이 감자를 땅에서 캐내듯 인명을 앗아가며 활개를 치는 이때에 누가 몸뚱이를 더럽혔네 어쩌네 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니 바보 같은 짓이었다. 찰스가 그녀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래서 그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조차 얼마나 힘겨운지, 그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가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말라버렸다는 걸 그에게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타운샌드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와 벌인 갖가지 행동들의 이제 중요성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심장을 되찾았고 자신의 몸을 바쳤던 사실은 조금도 중요치 않았다. 그녀는 윌트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이봐요. 우리 바보짓은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우린 서로에게 애들처럼 부르퉁해 있어요. 입 맞추고 친구가 되는 게 어때요? 우리가 연인이 아니라고 해서 친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가 아주 조용히 일었었다. 그의 무표정하고 창백한 얼굴이 섬뜩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가 잘못 말한다면 그는 그녀에게 얼음장 같은 가혹함으로 응수할 터였다. 이제 그녀는 그가 가진 극도의 민감함을 절감했다. 그의 통렬한 냉소는 그것에 대한 보호막이라는 것도, 그가 상처받으면 얼마나 빨리 가슴을 닫아버리는지도 그의 어리석음에 일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그의 허영심에 난 상처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남자가 아내의 정조를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 해도 이건 도에 지나쳤다. 처음 찰스와 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여자로 다시 태어나기라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전과 다름없었고 오직 행복과 크나큰 활력을 경험했다. 윌트의 아이라고 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겨났다. 그 거짓말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녀가 그렇게 확신만 주었다면 그에겐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까는 가슴속에 존재하는 이상한 회방꾼이 나서서 상황을 그녀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남자들이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식에서 그들의 역할은 너무나 사소했다. 기나긴 달들을 힘들게 아이를 품고 있다가 고통 속에 출산하는 것은 여자였지만 남자는 잠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했다. 그것이 어째서 아이에 대한 그의 감정의 차이점을 만들어야 하나? 그러자 키티의 생각이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에게로 흘러갔다. 그것에게 어떤 감정도 열광적인 모성애도 느끼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다. 생각 좀 해봐요. 윌트가 기나긴 침묵을 깼다. 뭘 생각해요? 그가 놀랐다는 듯이 약간 돌아섰다. 언제 떠날지 말이요. 하지만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왜지? 난 수녀원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나도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은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현재의 당신 상태로서는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줘야겠군. 당신의 신중한 태도가 마음에 드네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위해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 그녀는 망설였다. 현재 그가 그녀의 마음속에 일깨운 가장 강하고 가장 예상치 못했던 감정은 동정심이라는 걸 그가 알 턱이 없었다. 아니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 당신은 나를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난 당신이 꽉 막힌 수녀 몇 명과 한때의 중국 악동들 때문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나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나를 그토록 깔보다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바보 멍텅구리였다고 해서 그게 내 잘못은 아니죠. 남기로 했다면 물론 그건 당신 자유야. 당신에게 아량을 베풀 기회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군요. 이상하게 그를 진지하게 대하기가 힘들었다. 사실 당신이 옳아요. 내가 여기 남으려는 건 고아들 때문만은 아니죠. 알다시피 난 이 세상에 찾아가 의탁할 만한 영혼은 단 하나도 없는 특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날 귀찮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내겐 없어요. 내가 죽었든 살았든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화가 나서 찌푸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안 그랬어? 아직도 나와 이혼하고 싶나요? 난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당신을 이곳에 데려옴으로써 난 그 죄를 용인했다는 걸 알아둬요. 난 몰랐어요. 알다시피 내가 부정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것도 아니니까. 그럼 여기를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살게 될까요? 아, 그건 미래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놔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의 목소리에서 죽음의 노곤함이 묻어났다. 58. 2, 3일 후 워딩턴이 수녀원으로 찾아와 관로 속에 이 키티는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즉시 일을 재개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워딩턴이 수녀원으로 찾아와 약속대로 그의 애인과 차를 마시러 가자며 키티를 데리고 나갔다. 키티는 워딩턴의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다. 그곳은 관리들을 위해 중국 전역에 설치된 여느 세관 건물과 다를 바 없이 네모난 모양의 당당한 하얀색 건물이었다. 그들이 식사했던 식당과 앉아있던 응접실은 깔끔하고 견고한 가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어떤 부분은 사무실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호텔같이 보였고 가정집 같은 느낌은 아무데도 없어서 척 보기에도 되는 대로 머무르다가 후임 거주인에게 내주는 임시 체류지 터가 역력했다. 그래서 위층에 혹여 미스테리나 로맨스가 베일에 쌓여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았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고 워딩턴이 문을 열었다. 키티는 크고 휑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하얗게 칠한 벽면에 다양한 서예 족자들이 걸려 있었다. 갖가지 모양이 조각된 블랙우드 재질의 네모난 탁자와 딱딱한 팔걸이 의자에 만주족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키티와 워딩턴이 들어가자 일어섰지만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여기 있군요. 워딩턴이 이렇게 말한 후 중국말로 몇 마디 더 붙였다. 키티와 그녀가 악수했다. 술을 놓은 긴 덧옷을 거친 그녀는 키티보다 다소 키가 컸는데 남부지방 사람들에게 익숙한 키티의 눈에는 생소했다. 그녀는 좁은 소매와 손목을 덮은 붉은 초록색 비단 상의를 입고 우아하게 손질된 검은 머리에 만주족 여인들의 머리 장식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뺨에는 눈에서 입에 이르기까지 두껍게 볼 연지를 칠했다. 눈썹을 다 뽑은 자리에 가늘고 짙은 선이 그려져 있고 입술은 진홍색이었다. 한꺼풀 덮어선 가면 속에서 살짝 치켜 올라간 검고 큰 그녀의 두 눈이 칠흑의 호수처럼 불타올랐다. 여자라기보다는 우상에 가까웠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워딩턴이 자기에게 말하는 동안 키티를 보면서 두세 번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녀의 손이 키티의 눈에 띄었다. 신비하리만치 길쭉하고 매우 날씬하며 상아색을 띤 손과 색칠한 고상한 손톱. 키티는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나른하고 우아한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온 혈통을 암시했다. 그녀는 과수원에서 짹짹거리는 새들처럼 고음으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키티를 만나서 반갑다는 뜻이라고 워딩턴이 통역해 주었다. 그녀는 몇 살이고 아이는 몇 명을 낳았을까? 그들은 네모난 탁자 주위에 세 개의 딱딱한 의자에 앉았고 하인이 은은한 제스민 향기가 풍기는 차 주전자를 가져왔다. 만주족 여인은 스리캐슬러 담배가 담긴 초록색 양철통을 키티에게 건넸다. 탁자와 의자 옆에 작은 가구들이 있었고 털이 없는 커다란 침대 하나와 그 위에 수놓인 베개 하나 그리고 백단 서랍장 2개가 있었다. 저분은 하루 종일 혼자 뭘 하죠? 키티가 물었다. 그림 약관 그리고 가끔은 시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앉아있죠. 담배도 피우는데 적당히 피워서 다행입니다. 제 임무 중에 하나가 마약 거래를 단속하는 일이니까요. 당신은 담배 피우세요? 키티가 물었다. 거의 안 피우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위스키를 더 좋아합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하게 매캐한 냄새가 났다. 불쾌하지만 독특하고 이국적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린 분명 서로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을 텐데요. 이 말이 통역되자 만주 여인은 미소를 머금은 시선으로 키티를 흘끔 쳐다보았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당황한 기색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자태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화장한 얼굴에서 조심스럽고 침착하지만 불가사의한 시선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키티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우아함이 있었다. 키티는 이제껏 운명에 의해 내쳐져 들어온 중국에 대해 다소 깔보는 관점과 일시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갑자기 먼 곳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암시를 받은 것 같았다. 불가사의하고 암흑에 쌓인 고대의 동방, 스치듯 그녀의 눈에 언뜻 들어온 그 고상한 존재의 이상과 믿음 앞에서 서양의 믿음과 이상은 조악하게만 보였다. 여기에는 다른 삶, 다른 차원의 삶이 존재했다. 키티는 화장한 얼굴과 치켜 올라간 조심스러운 눈을 가진 우상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등바등하는 일상사가 어쩐지 덧없어 보여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색칠한 가면 아래 풍부하고 심오하며 중대한 경험의 비밀이 숨겨진 것만 같았다. 끝이 뾰족한 손가락에 달린 그 길쭉하고 섬세한 손이 가늠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열쇠를 친 것이다. 저분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나요? 키티가 물었다. 아무것도. 워딩턴이 미소를 지었다. 저분은 경이로워요. 저렇게 아름다운 손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저분이 당신에게서 뭘 받는지 모르겠네요. 워딩턴이 미소를 지으면서 통역했다. 그녀 말이 내가 착하답니다. 언제부터 여자들이 남자들의 미덕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나요? 키티가 짓궂게 웃었다. 만주 여인이 푹 하고 웃었다. 그때 키티가 그녀가 차고 있는 옥 팔찌를 칭찬하자 그것을 벗어주었다. 키티는 팔찌를 차보려고 했지만 손이 작아서 충분히 통과할 것 같은데도 손가락의 맨밑 관절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만주 여인이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무엇라고 워딩턴에게 말을 하고는 하녀를 불렀다. 그리고 하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자 하녀가 즉시 매우 아름다운 만주 신발 한 켤레를 가져왔다. 워딩턴이 말했다. 부인 발에 맞기만 하면 이것을 드리겠답니다. 침실 슬리퍼로 꽤 쓸만한 겁니다. 꼭 맞아요. 키티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워딩턴의 얼굴에 악당 같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거 저분에게 너무 크지 않던가요?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아주 많이요. 키티가 소리내어 웃자 워딩턴이 통역했고 만주 여인과 하녀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키티와 워딩턴이 함께 언덕을 올라갈 때 그녀는 그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보였다. 그녀에게 커다란 애정을 품고 있다는 말씀을 제게 안 하셨군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 눈 속에서 그걸 보았으니까요.
이상하지만 마치 유령이나 꿈을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남자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신에 대해서 손끝만큼도 아는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이 방갈로에 도착했을 때 워딩턴이 뜬금없이 물었다. 왜 그녀를 보고 싶어 했나요? 키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건 분명히 내겐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아마 수녀들은 그걸 알겠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난 그들이 나와 공유하지 않는 비밀을 갖고 있다고 느껴요. 왠지 모르게 그 만주 여인을 보면 내가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내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키티는 그를 곁눈질로 흘끔 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걸 알고 있나요? 그가 미소를 짓더니 어깨를 으쓱 올렸다. 우리들 중 누구는 아편에서 그 길을 찾기도 하고 누구는 신에게서 찾고 누구는 위스키에서 누구는 사랑에서 그걸 찾죠. 모두 같은 길이면서도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아요. 59. 키티는 다시 편안한 일의 일상으로 빠져들었고 이른 아침에는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활력이 흘렀다. 수녀들은 키티에게 놀라운 관심을 보였다. 복도에서 그녀를 만나도 아침 인사 이상의 행동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얄팍한 구실을 내세워 그녀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녀를 들여다보며 천진난만하게 흥분해서 제잘거리곤 했다. 조제프 수녀는 자기가 전에 뭘 하더냐 하면서 그 당시 그녀가 했다는 내 생각엔 혹시 아니면 내 생각엔 당연히 하는 말을 어떨 때는 지겨울 정도로 되풀이했다. 키티가 기절했을 때의 레프토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불을 보듯 뻔하다 였다. 조제프 수녀는 키티에게 자기 올케가 해산하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려주었는데 키티가 재빠른 재치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였다. 조제프 수녀는 자기의 성장 과정,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 아버지의 농장 목초지를 굽이치 흐르는 강물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바스락거리던 강둑의 미루나무들, 그 성장 과정들에 대한 현실적 관점에 친숙한 종교적인 것들을 가미시켜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어느 날은 키티에게 이 교도들은 짐작도 못할 거라면서 수태고지에 대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 없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는 키티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인 프랑스어로 성경 구절을 다시 엄숙하고 세심하게 인용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하고 인사하셨다. 탄생의 신비로움은 과수원의 흰 꽃송이들을 간지리는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수녀원 전체에 몰아닥쳤다. 키티가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이 불모의 여인들의 마음을 들쑤시고 흥분시키는 모양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다소 두렵지만 매혹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농부나 어부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처한 신체적 상황을 건전한 상식선에서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어린애 같은 마음속에는 임신에 대한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생각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이상하리 많지 고양된 것이다. 조제프 수녀는 키티에게 그들 모두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녀가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것이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원장 수녀가 그녀를 나무랐다. 개신교도도 좋은 여자가 될 수 있고 좋으신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면서 키티는 그녀가 일으킨 관심에 감동받기도 하고 기분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성스러움 자체인 근엄한 원장 수녀까지 전에 없던 느긋함으로 자신을 대하는 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원장 수녀는 언제나 키티에게 친절했지만 거리감을 두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부드러움은 모성적인 면을 풍겼다. 목소리는 새롭고 상냥한 어조를 띄었으며 키티가 영리하고 기특한 일을 해낸 어린애인 양 눈에는 갑작스러운 즐거움이 감돌았다. 이상한 변화였다. 조용하지만 웅장하고 넘실대는 회색 바다처럼
암울한 장중함 속에서 경외심을 유발하는 그녀의 영혼이 갑자기 한 줄기 서광이 비추면서 잠에서 깨어나 다정하고 명랑하게 변한 것이다. 원장 수녀는 이제 저녁 때 가끔 찾아와 키티와 함께 앉아 있곤 했다. 부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제가 돌봐야겠어요. 원장 수녀는 스스로를 위해 노골적인 구실을 만들어내며 말했다. 아니면 페인 박사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오, 영국인의 자제심이라니. 박사님은 한없이 기쁘면서도 부인이 그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더 얼굴빛이 창백해지는 사람이죠. 그녀는 키티의 손을 잡고 다독거렸다. 페인 박사님은 부인이 여길 떠나길 바랐지만 부인이 우리를 참아 떠날 수 없어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인은 정말 친절하세요. 부인이 우리에게 베푼 친절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부인은 남편 곁도 떠나기 싫었겠지요. 그 옆이 부인의 자리죠. 그게 더 낫지요. 그도 부인이 필요할 것이고. 아,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키티가 말했다. 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세요. 그는 성자예요. 키티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윌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지만 그녀는 그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그가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더 이상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그에게 용서를 구해봤자 소용없는 노릇이었고 그녀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것을 바란다는 의심을 그가 품게 된다면 그의 고집스러운 허영심, 설명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허영심이 이제는 그녀의 화를 돋구지 않았고 자연스럽다 못해 그에 대한 동정심이 일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허영심이 필사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게 자명했다. 이제 유일한 기회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를 무장 해제시킬 때였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을 분노의 악몽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감정의 분출을 환영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딱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신세로도 모자라 자신을 고문하다니 인간은 얼마나 딱한 존재인가.